여러분은 현재 인류 최강의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미사일일까요? 아니면 수조 원짜리 항공모함일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알고 계신 현대전의 모든 상식은 그저 비싼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 1급 긴밀 보고서를 접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예전과 같은 눈으로 뉴스를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 자부하던 중국이 왜 하루아침에 서해에서 자취를 감췄는지, 그리고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왜 서울의 낡은 봉고, 트럭 한 대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총성 한번 울리지 않고 대륙을 무릎 꿇린 침묵의 무기, 그리고 그 기술을 독점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의 질서를 새로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킴블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기술정보국 국장직을 내려놓은 뒤 현재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 즉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보이지 않는 정보의 전쟁터에서 살아왔지만 2026년 1월 그날 아침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목격한 광경만큼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순간은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워싱턴의 음산한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회의실 안은 습기와 정체 모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는 미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맥스웰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위성 지도를 가리키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로버트, 자네 이거 시스템 오류라고 보고했나? 아니면 중국군 놈들이 단체로 휴가라도 간 건가? 장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데이터는 너무나도 명백했으니까요. 지난 10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은 서해라는 앞마당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과 H-6 전략 폭격기는 밥 먹듯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KADIG를 찔러댔고 서해의 NLL 인근을 위협 비행하며 한국군의 신경을 긁어대곤 했습니다. 하루 평균 4.5회. 그것이 놈들의 일상적인 도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그 집요하던 침범 횟수가 거짓말처럼 0이 되었습니다.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레이더상에는 분명히 수백 대의 중국 군용기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 기지에서 이륙한 놈들은 평소처럼 위세등등하게 서해로 기술을 돌립니다. 하지만 한국 영공 50km 지점,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칼같이 선회하여 도망치듯 기술을 돌리는 겁니다. 그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나 상부의 명령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 죽음의 냄새를 맡은 짐승이 뒷걸음질 치는 생존 본능 그 자체였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가 베이징에 뒷돈이라도 찔러준 거 아닐까? 아니면 비밀리에 영토 양보 밀약이라도 맺은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 오만방자한 붉은 용이 저렇게 순한 양이 될 리가 없어. 맥스웰 장군은 불쾌하다는 듯 책상을 내리쳤지만 저는 이미 랭글리에서 넘어온 감청 기록을 통해 진실의 파편을 쥐고 있었습니다. CIA가 감청한 중국 공군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은 기괴함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접근 불가, 반복한다. 델타 구역 진입 시 시스템 리셋 위험, 계기판이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회항한다. 다급한 조종사의 비명에 이어지는 지휘부의 응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허가한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선을 넘지 마라. 반경 50km 유지를 생명처럼 지켜라. 놈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우린 다 끝장이다. 천하의 중국 공산당이 미군 정찰기에는 위협 비행을 하며 조롱을 일삼던 그들이 한국 앞에서는 겁먹은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떨게 만든 것일까요? 저는 즉시 한국 파견 요원들에게 백령도와 이어도 그리고 서해안 최전방 감시 초소에 새로 배치된 무기가 있는지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대한 레일건이나 최신형 탄도 미사일, 혹은 우리가 모르는 레이저 무기라도 발견되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몇 시간 뒤 암호화된 채널로 전송된 현장 사진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상상했던 SF 영화 속의 최첨단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에 칠이 벗겨지고
곳곳에 녹이 쓴 낡은 기아 봉고 트럭 한 대, 그리고 그 적재함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마치 뻥튀기 기계나 거대해진 와이파이 공유기 안테나처럼 생긴 우스꽝스러운 물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의 예비군 모자를 삐딱하게 쓴 중년의 아저씨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마시며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스웰 장군은 그 사진을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봐 로버트, 지금 농담하나? 저 고물 트럭이 중국 최신형 스텔스기 부대를 막아냈다고. 저건 한국 시골 장터에서 뻥튀기나 팔 때 쓰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맥스웰 장군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을 다시 확대해본 저는 그 낡은 트럭이 주차된 위치를 보고 여기 뭔가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은 10여 년 전 북한의 포격으로 꽃다운 한국 청년들이 산화했던 연평도의 그 언덕 바로 옆이었기 때문입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던 그 중년의 예비군, 그의 시선은 중국군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 너머 어딘가 먼저 떠난 전우들이 잠든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물 트럭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내 형제들을, 내 아이들을 잃지 않겠다는 피 맺힌 다짐이 만들어낸 강철 비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군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런 국가를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물론 중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한 계산과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그런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저 볼품없는 낡은 트럭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을 품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봉고 트럭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순전히 사고였습니다. 중국군이 쩔쩔매는 꼴을 보다 못한 펜타곤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 공군 최강의 정찰 드론인 RQ-180 화이트 배틀을 백령도 상공에 은밀히 띄웠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드론이 20km 상공에서 그 트럭을 촬영하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격 경보도 미사일 접근 신호도 없었는데 화이트 배트가 갑자기 통신 두절 상태가 되더니 마치 전원이 뽑힌 선풍기 날개처럼 서해 바다로 수직 낙하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인양한 드론의 잔해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외부에 긁힌 자국 하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내부를 뜯어본 엔지니어들은 경악했습니다. 드론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와 통신 칩들이 마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계란처럼 내부 회로가 하얗게 타버려 녹아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요. 보통의 국가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우리 미국조차 신무기를 개발하면 퍼레이드를 열고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며 과시하기 바쁩니다. 나 건드리면 다친다라고 광고를 해야 억지력이 생긴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의 전략가들은 상인의 미소 뒤에 칼을 숨기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는 모든 전자기기를 태워버리는 무기를 가졌다라고 공식 발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가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규제하고 기술 제재를 가했을 겁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위협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끔찍한 무기를 산업용 장비 혹은 통신 중계기로 위장해 전 세계 곳곳에, 심지어 수출하는 무기, 패키지 속에 슬쩍 끼워 팔고 있었습니다. 적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도록 말입니다. 짖는 개는 물지 못하지만 침묵하는 호랑이는 숨통을 끊는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술의 핵심 원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EMP탄은 반경 수십 kin 내의 모든 전기를 다 끊어버립니다. 아군 병원의 호흡기도 멈추고 민간인의 냉장고도 꺼지죠. 무식하고 통제가 안 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정말로 개발해버렸다는 제 직감이 맞다면 한국이 개발한 이 사일런트 큐어는 다릅니다. 이것은 샷건이 아니라 스나이퍼 라이플입니다. 이 장비는 2기가와트의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빔 형태로 쏘는데 놀랍게도 그 주파수 대역이 3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반도체의 회로 간격과 정확히 공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기술로 만든 구형 트럭이나 단순한 전구는 이 빔을 맞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신형 아이폰, F-35 전투기의 AESA 레이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처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물건일수록 칩 내부의 미세 회로들이 이 전파를 안테나처럼 받아들여 스스로 과전류를 일으키고 자폭하게 됩니다. 즉, 기술력이 뛰어난 적일수록 더 비싸고 강력한 무기를 가져올수록 한국 앞에서는 더 빠르고 확실하게 고철 덩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수치로 따지자면 이 빔의 유효 사거리인 50km 내에서 최신형 전투기의 중앙 컴퓨터가 타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0.03초입니다. 인간이 눈을 깜빡이는 시간이 0.3초입니다. 조종사가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비행기는 1,000억 원짜리 관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한국이라는 작은 거인 앞에서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건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즉시 기술 조사단을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의 칼바람을 뚫고 그 062 트럭 앞에 도착한 우리 요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군이 공식적으로 붙인 이름은 KHPM 사일런트 큐어. 하지만 현장의 한국 병사들은 킬킬거리며 그것을 대륙용 전자레인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조잡해 보였지만 그 내부는 LIG 넥스원의 정교한 시스템, 통합 능력과 삼성전자의 미친 기술력이 집약된 괴물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우리 측 수석 엔지니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국 측 개발자인 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미국도 CHAMP 프로젝트를 통해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를 개발하려고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기가와트급 출력을 내려면 발전소만 한 덩치의 제너레이터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전투기나 이런 작은 트럭에 싣습니까?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까? 작업복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나온 박 박사는 귀찮다는 듯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원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쓰던 건데 불량품 걸러낼 때 쓰는 플라즈마 식각 장비의 전원부를 좀 개조했습니다. 반도체 깎을 때 쓰는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으는 기술, 우리가 좀 하잖습니까? 그리고 전력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전기차용으로 만든 배터리 셀 있죠? 그거 남는 거 한 200개 직렬로 연결하니까 얼추 출력이 나오던데요? 가끔 과부하 걸려서 터지면 뭐 트럭 짐칸에서 새 걸로 갈아 끼우면 되니까요. 싸고 좋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조사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수조 원을 들여 전용 발전기를 새로 설계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예산 문제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대단한 신무기쯤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공장에서 쓰던 기계를 가져다가 안 쓰는 배터리를 붙여 만든 재활용품에 불과했으니까요. 삼성의 반도체 공정 기술과 LG의 배터리 기술, 거기에 한국인 특유의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공돌이 갈아 넣기 정신이 합쳐져서 고작 1톤 트럭 위에 올라가는 전략 무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생존 본능과 광기의 승리였습니다. 스위치를 켜는 순간 트럭 위에 지향성 안테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고출력 빔을 쏘아보내고 그 빔의 경로에 있는 모든 반도체 회로, 즉 실리콘 칩의 데이터는 그 즉시 0으로 초기화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부서지는 게 아니라 칩 내부의 전자, 이동 통로가 타버리면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전자적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조사관은 떨리는 손으로 본국에 보고서를 타전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반경 50km짜리 리셋 버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버튼을 서해안 전역에 촘촘히 마치 편의점 차리듯이 깔아놨습니다. 이제 서해는 배가 다니는 바다가 아닙니다. 반도체의 무덤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토록 끔찍한 공포를 느끼는 것일까요? 단순히 비행기 몇 대가 떨어질까봐 아닙니다. 이 무기가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의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십 년간 반도체를 만들면서 쌓아온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전자기 간섭, 차폐 및 제어 기술입니다.
남들은 외부의 전파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기술을 쓰는데 한국은 역발상으로 그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 회로를 태워버리는 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중국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에는 약 4,000개의 핵심 칩이 들어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 30% 이상은 알게 모르게 한국산 기술이거나 한국제 장비로 생산된 칩들입니다. 한국형 HPM은 그 주파수를 정확히 3나노 회로의 공명 주파수에 맞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950년대에 만든 북한군의 구형. 미국이나 낡은 탱크는 이 빔을 맞아도 멀쩡합니다. 전자 회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장비일수록 더 비싸고 더 정교한 무기일수록 이 빔 앞에서는 더 잘 타오르는 장작이 될 뿐입니다. 중국군 조종사 입장에서 한국 영공으로 진입한다는 건 수천억 원짜리 최신형 전투기가 갑자기 공중에서 통제불능의 비싼 쇳덩어리가 되어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일에 격추당하는 거라면 탈출이라도 하죠. 하지만 모든 전자 장비가 꺼지면 사출 좌석조차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통이 된 콕핏 안에서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자신의 운명을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해군 감청 기록 중에 가장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달 훈련 중 실수로 이 빔의 가장자리를 스친 중국 구축함 함장의 다급한 육성이었습니다. 배의 엔진이 꺼지고 미사일 통제 장치가 먹통이 된 절체절명의 순간 함장이 울먹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바디 프렌드, 내 안마의자가 멈췄어. 아직 할부 30개월 남았단 말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적의 군사력만 타격하는 게 아닙니다. 적 지휘관의 척추 건강과 할부금까지 위협합니다. 그야말로 적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게 한국 기술력의 무서운 점이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HPM의 사거리를 조금만 늘리면 산둥반도를 넘어 상하이와 선전 같은 중국 동부 연안의 핵심 시설까지 닿는다는 점입니다. 그곳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중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공장들과 알리바바, 텐센트의 거대 데이터 센터들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면 한국은 굳이 미사일을 요격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그저 조용히 백령도에 있는 사일런트 큐어의 출력 레버를 최대로 올리겠죠. 그 순간 상하이 금융 허브의 모든 서버가 다운되고 선전의 전자 공장 라인이 멈춥니다. 은행 계좌가 사라지고 통신망이 마비되며 중국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가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상되는 피해액은 하루에만 4천조 위안, 즉 약 75경 원에 달합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닙니다. 체제가 붕괴하는 멸망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한국을 향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중국이 목숨을 걸고 추진하던 4차 산업혁명 전체를 인질로 잡아버린 셈이니까요. 이것은 군사력의 우위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기술 패권 그 자체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곧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 프로젝트 판도라의 칩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군의 자존심인 최신형 F-35 역시 이 HPM 파장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첨단 무기는 반도체를 씁니다. 즉,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지구상 모든 군대를 깡통부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당장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 전 세계가 제재를 가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그 누구도 제재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현재 전 세계 AI 서버를 돌리는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의 98%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미군 이지스함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소자의 85%가 한국 기술입니다. 한국을 제재하는 순간 구글의 서버가 멈추고 아마존의 물류가 닫히며 미군의 통신망이 마비됩니다. 한국은 무기를 든 게 아니라 전 세계 현대 문명의 목줄, 아니 산소호흡기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만큼은 이런 한국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보원이 한국의 연구소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찢어진 메모지 하나를 읽어보게 되었거든요. 아마도 이 기술을 완성하던 날 밤 어느 이름 모를 연구원이 적은 것 같더군요. 거기엔 복잡한 수식 대신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가 만든 이 기술이 영원히 사용되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단 한 명의 아이도 다치지 않고 끝내게 하소서. 그들은 적을 죽이는 법을 연구한 게 아니라 아무도 죽지 않고 이기는 법을 연구했던 겁니다. 세상 어느 나라의 무기 개발자가 자신의 무기가 쓰이지 않기를 기도하며 만듭니까? 그 모순적인 기도가 한국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든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한국 정부의 태도는 기가 찰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가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이 무시무시한 전파, 무기에 대해 따져 물었을 때 장관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전파 장비 말씀이십니까? 그거 무기 아닙니다. 우리 서해안 꽃게잡이 어선들이 요새 통신이 잘 안 터진다고 민원을 넣어서요. 어민들 넷플릭스 끊기지 말고 보시라고 설치한 고성능 오지 중계기입니다. 성능이 좀 과하게 좋긴 한데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능청스러운 전략적 모호성 앞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중계기라니? 세상 어느 중계기가 전투기 레이더를 태워버립니까? 하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한국이 그런 부품 공급 끊겠습니다라고 나올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독백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년 인류는 드디어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그 대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히지 않은 칩이 멈출까봐 두려워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 그들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시끄러운 이웃인 중국을 완벽하게 잠재웠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의 파장은 태평양을 건너 우리 미국을 겨누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한다. 세계의 스위치는 펜타곤이 아니라 서울의 어느 허름한 트럭 위에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이 만든 기술은 제 생각보다도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그 트럭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였죠. 우리 정보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쥐고 있는 패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숨통을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는 신의 권능에 가까운 스위치였습니다. 그날금 봉고 트럭의 정체가 밝혀진 직후 펜타곤의 지하 벙커에서는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의문은 하나였습니다. 과연 저 기술이 실전에서도 통할 것인가? 중국이 저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엄살인지 아니면 진짜 생존 본능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펜타곤의 슈퍼컴퓨터 오딘을 가동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제2차 한국전쟁, 즉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워게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결과는 처참합니다. 압도적인 물량의 중국군이 밀고 내려오면 개전 초기 한국군은 최소 40% 이상의 전력을 소실하고 미군 증원 전까지 피비린내 나는 지연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슈퍼컴퓨터의 연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점으로 표시된 중국의 대군이 서해와 휴전선을 넘어 쇄도하는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며 장성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연산 시작 불과 30분 만에 화면에 뜬 결과 메시지는 우리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전 30분 경과, 중국군 전력 100% 무력화, 한국군 피해 0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맥스웰 장군은 당장 컴퓨터를 끄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HPM, 즉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를 방어 모드가 아닌 공격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 한반도 주변의 바다와 하늘은 그 즉시 전자기기의 무덤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괴멸 과정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이한 마술쇼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도칩 내부의 회로가 팝콘처럼 튀겨지며 발사대 위에서 자폭해버렸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건조한 최신형 055형 구축함, 레이더와 통신 장비가 동시에 꺼지며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고 자기들끼리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초장파2과 HPM 기술은 바닷물 깊이 3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괴물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서해 바닥을 기어 오던 중국의 전략 핵잠수함들, 그들의 심장인 원자로 제어칩이 타버리는 순간
잠수함은 동력을 잃고 가라앉았습니다. 승조원들은 산소가 끊긴 차가운 강철관 속에 갇혀 영원히 바다 밑바닥을 떠도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삭제였습니다. 더 웃지 못할 총극은 지상군에서 벌어졌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던 우리 장성들이 커피를 뿜었거든요. 한겨울 작전을 위해 중국군이 보급받은 최신형 발열 조끼와 스마트 군화의 온도 제어 칩이 한국의 전파 공격에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갑자기 조끼 온도가 80도까지 치솟자 수만 명의 중국군이 살기 위해 허겁지겁 군복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가 순식간에 거대한 단체 소급 파티장이 되어버린 거죠. 총 한 번 안 쏘고 적군을 발가벗기는 기술이라니. 이건 제네바 협약 위반 아닙니까? 너무 잔인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남은 자들의 꼴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모든 전자 장비가 먹통이 되자 중국군 사령부는 패닉에 빠져 21세기 군대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긴급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감청된 통신 내용은 실소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전군에 알린다. GPS는 죽었다. 창고에 있는 주판과 종이 지도를 꺼내라. 통신이 안 되니? 지금부터 모든 명령은 비둘기와 연기 신호로 대체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최첨단 스텔스기를 보유했다던 세계 2위의 군대가 한국의 기술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청나라 시대로 회귀해버린 것입니다. 병사들은 계산기가 없어 주판을 튕기며 포사격을 계산하고 함장들은 스마트폰 대신 망원경을 보며 수신호 깃발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명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건 전쟁이 아니라 문명의 퇴행을 자초하는 자살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국의 낡은 어선이 그물만 쳐도 항공모함의 기술을 돌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물론 몇몇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도대체 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방산 선진국들은 이런 무기를 만들지 못했는가? 사실 우리는 안 만든 게 아닙니다. 못 만든 겁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프로젝트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이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기가와트급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만한 크기의 발전기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기껏 장비를 축소해 비행기에 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빔을 쏘는 순간 발생한 엄청난 역류 열기 때문에 적기가 아니라 아군 비행기가 먼저 녹아내렸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막으려고 1조 원짜리 전투기를 태워먹는 꼴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끔찍했습니다. 무식하게 출력만 높이다가 연구원들이 방사능 피폭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되어 프로젝트가 전면 폐기되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 기술진이 한국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박사들이 수십 년간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한 소형화와 발열 문제를 한국은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해 놨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무식한 출력이 아니라 수율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응용해 전력을 낭비 없이 99.999% 빔으로 전환하는 질화갈륨 초전도 소자를 깎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 공장에서 밤새워가며 수율을 맞춰온 한국인들 특유의 집착과 손기술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연구소를 시찰하던 날,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핵심 증폭 소자를 점검하던 한국 연구원이 복잡한 장비도 없이 그저 소주 묻힌 면봉으로 회로를 닦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겁한 장관이 그 비싼 걸 알코올로 닦다니 미친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연구원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아, 미제 세척제 써봤는데 영 별로더라고요. 우리 참이슬이 휘발성이 좋아서 잔여물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회식 때 제가 마시면 되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 순간 장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수조 원을 들이고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은 소주와 면봉 그리고 헝그리 정신으로 뚫어버린 것입니다. 기술 설계도야 훔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그 변태적인 효율성과 장인 정신은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천조국이라 불리는 우리 미국조차 체면을 구기고 한국의 기술 제휴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인들이 포기한 신의 영역을 한국은 작은 면봉 하나로 뚫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제 한국은 이 압도적인 힘을 쥐고 무엇을 할까요?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데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훨씬 더 영리하고 무서울 정도로 계산적인 방법으로 이 힘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북아의 하늘과 바다를 자신들의 전자 요금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한국의 HPM 사거리는 동북아 물류의 핵심 항로를 모두 커버합니다. 이제 이 바다는 공해가 아닙니다. 한국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통제 구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자 우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받지 않은 선박은 어떻게 되냐고요? 한국이 그 배의 주파수 보호를 해제하는 순간 그 배는 GPS 신호가 끊기고 엔진 제어권이 상실되어 망망대해를 떠도는 유령선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알아서 기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 페덱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자발적으로 찾아와 항행, 안전 분담금이라는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분담금이지만 사실상 한국이 쳐놓은 결계 속에서 안전하게 장사하게 해달라는 보호비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물류의 목줄을 쥐고 연간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통행세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돈에 미친 냉혈한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확인한 장부에는 요금 면제 도장이 찍힌 선박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근 지역으로 가는 식량 수송선, 전쟁터로 향하는 의료 봉사선, 그리고 최빈국들의 낡은 어선들.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단 1센트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해군은 그들의 호의를 자처하며 이렇게 무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신들의 항해는 우리가 지킵니다. 어서 가서 생명을 살리십시오. 힘을 가졌으되 군림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을 비추는 등대가 되는 나라. 이것이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물론 가장 피눈물을 흘리는 건 역시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1대1로 프로젝트가 한국 앞바다에서 완벽하게 막혀버렸으니까요. 중국 국영 선박조차 한국의 허가 없이는 태평양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에 읍소했다는 내용은 코미디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5천년 친구입니다. 그러니 우리 화물선에 붙일 한국 친구 스티커 좀 팔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GPS만 끊지 말아 주십시오. 미국조차 한국 해역을 지날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동북아의 진정한 패권국, 즉 룰세터는 이제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입니다. 그들은 영토를 넓히는 구시대적 식민지배 대신 네트워크와 주파수를 장악해 세계를 지배하는 21세기형 신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선진국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최근 G7 국가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한국 의존도 줄이기였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구글, 애플, 테슬라, 심지어 나사까지 멈출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한국의 식민지가 된다. 라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경론 끝에 나온 결론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 대안이 없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독점한 것은 비단 HPM 기술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육지통신 칩, 전고체 배터리, 양자 암호 통신, 미래 산업을 떠받치는 4대의 기둥의 핵심 특허와 생산 능력을 한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소재 국산화를 시도했지만 한국은 이미 그마저도 자체 개발해버렸고 미국이 설계를 한들 한국의 공장이 없으면 그 설계도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내일 당장 파업을 선언한다면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멈추고 당신의 아이폰이 벽돌이 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들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섭니다. 심지어 나사의 화성 탐사 로켓 발사도 연기될 겁니다. 세계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즉 CPU는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그 CPU에 꽂혀있는 모니터나 키보드 같은 주변 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씁쓸해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저는 조용히 위성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독 눈이 부시게 빛나는 두 곳, 바로 판교와 동탄의 불빛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런던과 뉴욕의 엔지니어들이 펍에서 맥주를 마실 때 한국의 연구원들은 저 불빛 아래서 컵라면을 먹으며 0.0001%의 수율을 올리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잘 때 일했던 그들의 피, 땀, 눈물이 지금의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 사진을 본 정상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처절한 의지의 격차였으니까요. 신은 공평합니다. 한국에게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줌 주지 않았지만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 마르지 않는 무한한 유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에서 가장 뜨겁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 모두의 시간도 멈추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한국의 진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죠. 만약 한국의 그 압도적인 HPM 기술이 한국이 가진 또 다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 이를테면 로봇, 우주항공, 그리고 AI와 결합한다면 어떤 괴물이 탄생할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구역 51 인근 훈련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한국에서 극비리에 공수한 새로운 장난감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 한 개 팀을 투입했습니다. 시나리오는 간단했습니다. 가상의 적 지휘소를 습격하여 서버를 탈취하는 것. 델타포스 대원들은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드론, 그리고 전술 네트워크 장비로 중무장하고 자신만만하게 어둠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진입 3분 만에 상황 통제실의 모니터가 모조리 꺼져버렸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장비가 먹통이다. 내 야투경이 꺼졌다. 젠장, 무전기가 불덩이처럼 뜨거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대원들의 비명과 바닥을 스치는 기괴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마치 수십 개의 발이 달린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 잠시 후 델타포스 대원들은 하나둘씩 장비를 벗어 던지고 두 손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가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전멸한 것입니다. 훈련 종료 후 불을 켜고 현장을 확인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델타포스를 제압한 가상 적군의 정체는 무릎 높이밖에 오지 않는 노란색 로봇개 한 마리였기 때문입니다. 등에는 한국 연구진이 테스트용으로 쓰던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배달 중 식지 않는 따뜻함, BBQ 치킨. 델타포스 팀장은 땅을 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가 고작 배달 알바하는 똥개 한 마리한테 진 겁니까? 심지어 저 개는 우리한테 총도 안 쏘고 춤만 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로봇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파제 LIG 렉스1이 소형화한 HPM 모듈을 탑재한 것이었습니다. 로그 기록을 분석해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로봇의 AI는 델타포스 대원들을 적군으로 인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송을 방해하는 도로 위 장애물로 인식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니 비켜서 지나갔을 뿐인데 그 속도와 회피 기동이 너무 빨라서 미군 특수부대가 괴멸된 겁니다. 한국 연구진이 입력한 고객님이 기다리신다. 무조건 30분. 내 도착이라는 알고리즘이 미군의 최첨단 전술 교리보다 강력했던 겁니다. 아무튼 HPM 모듈을 탑재한 이 로봇은 적진 깊숙이 침투해 반경 500m 내의 적 지휘소 서버와 통신망만 골라서 태워버립니다. 벽을 뚫고 계단을 오르며 적이 총을 쏘면 현란한 스텝으로 회피합니다. 과거엔 특수부대 100명이 목숨 걸고 해야 했던 작전을 이제 한국은 로봇 멍멍이 한 마리로 끝냅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결정적으로 전사자 통지서를 보낼 필요도 없는 완벽한 병사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개발 중인 프로토타입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아직 배터리 수명이 짧아서 치킨 배달밖에 못한다며 겸손을 떨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보병전의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땅에서 로봇개가 뛴다면 하늘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선을 우주로 돌렸습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천둥의 눈.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합작하여 쏘아 올린 저궤도 위성군 프로젝트입니다. 처음 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미국의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주에서 지상으로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려면 에너지가 다 산란돼서 지상에 닿을 땐 촛불 수준도 안 될 거다. 그러려면 위성에 원자력 발전소를 달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응용력을 간과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무식하게 출력을 높이는 대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육지 빔포밍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소름 끼칩니다. 수천 개의 초소형 위성이 아주 약한 전파를 쏘지만 그 전파들이 지상의 단 한 점에서 정확히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듯 에너지를 한 점에 중첩시켜 순간적으로 증폭시키는 방식이죠. 이 기술의 영감을 어디서 얻었냐는 질문에 한국의 수석연구원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돋보기로 검은 종이 태우기 놀이 많이 했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주는 춥고 종이는 잘 타죠. 딱이지 않습니까? 이 천둥의 눈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트럭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의 관제센터에 앉아서 위성 좌표만 찍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테러리스트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 기폭 장치만 정확히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인질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말이죠. 타격 오차 범위 1cm, 반응 속도 0.5초. 이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의 심판입니다. 물론 이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정밀 제어 기술이 더 다듬어져야 하죠.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전 세계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공포로 평화를 유지하지만 한국의 이 기술은 불가능으로 평화를 강제한다. 제 동료 분석가의 말처럼 누군가 핵 버튼을 누르려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보이지 않는 빛이 그 버튼을 고장 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처럼 HPM 기술이 로봇, 위성과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자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한국의 수석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일 정도로 1cm의 정확도에 집착했습니까? 1m만 돼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백발의 연구원은 지갑 속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오폭으로 무너진 집터의 사진이었습니다. 전쟁 때 미군 비행기의 폭격이 조금만 옆으로 빗나갔어도 제 어머니는 살았을 겁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은 절대로 단 한 명의 무고한 아이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이 1cm의 기술은 제 어머니에게 바치는 사죄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 맺힌 하늘 승화였습니다. 물론 방산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F-35 스텔스기, 사드 미사일, 항공모함, 한국의 HPM 한 방이면 전부 깡통이 되는데 수조 원을 주고 그걸 살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국 국방부는 기존 주문을 줄줄이 취소하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폴란드 대통령, 호주 총리, 심지어 자존심 강한 영국과 프랑스의 국방장관까지 인천공항 입국장에 진을 치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영국 국방장관이 새치기를 하려다 한국 경비원 아저씨한테 혼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저씨, 줄 똑바로 안 서요? 뒤에 독일 장관님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신사의 나라. 영국 장관이 한국 경비원에게 90도로 사과하며 다시 맨 뒤로 가서 줄을 서더군요. 무기보다 무서운 게 한국의 줄서기 문화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나 절박한 그들의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제발 그 KHPM 기술을 우리에게 파시오. 가격은 백지수표로 주겠소.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전략 물자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그 HPM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라도 팔아주시오. 창을 안 판다면 방패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여기서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전략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창인 HPM도 만들지만 유일하게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차폐 기술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KF-21K2, 흑표 전차, K9 자주포에는 기본적으로 이 특수 방어 코팅이 적용되어 있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존 무기를 고철로 처분하고 한국 무기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지 않으면 현대전에서 1초도 생존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2026년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무려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60%를 한국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읍소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우리 라팔 전투기 다 갖다 버릴 테니 제발 KF-21 좀 빨리 보내주시오. 아, 그리고 덤으로 주는 그 믹스커피도 좀 넉넉히 챙겨주시고. 우리 군인들이 그 맛에 미쳐 있습니다. 물론 오일머니 큰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사우디 국방장관이 백지 수표를 내밀며 한국산 무기를 고집한 이유는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AS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부품 하나 가려면 6개월이 걸리는데 한국은 전화 한 통하면 다음날 수리 기사가 오토바이 타고 온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전투기 고장을 에어컨 수리하듯 고쳐주는 나라. 그래서 그 깐깐하다는 사우디도 한국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제 한국은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무기를 파는 대가로 유전 채굴권, 희토류 광산 지분, 핵심 항구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군말 없이 그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달성한 완벽한 경제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한국의 비밀장부였습니다. 매출액 영원. 수신처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들과 전쟁 고아원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돈이 되는 강대국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기술료를 뜯어냈지만 포탄이 빗발치는 분쟁 지역의 병원과 고아원 지붕에는 무료로 K-쉴드 방어막을 설치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남긴 메모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 일어선 나라다. 이제 우리가 우산이 되어줄 차례다. 강한 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칼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가장 튼튼한 지붕이 되어주는 나라. 이것이 세계가 한국의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회의장의 풍경은 달라진 세계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미국보다 한국의 말에 더욱 귀 기울였거든요. 회담 직후 한 외신 기자가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킴블 박사님, 한국이 저 강력한 힘으로 독재를 하거나 제국주의 국가가 되면 어떡합니까?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5,000년 동안 수천 번 침략당했지만 단 한 번도 남을 먼저 침략한 적 없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힘이 생겼다고 남을 짓밟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K평화 이니셔티브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속합니다. 우리의 HPM 기술과 방어 시스템을 전 세계 평화유지군과 약소국들에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단,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에는 그 즉시 시스템을 원격으로 꺼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 이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의 전원 스위치를 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지구상에서 대규모 정규전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 축포가 터지는 하늘 아래 한 늙은 참전 용사가 손자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오르는 최신형 KF-21 편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아무도 우리 땅을, 우리 아이들을 넘보지 못해. 이제야 발 뻗고 자겠구나. 역사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는 피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동방의 작은 나라가 그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그들은 칼 대신 빚을, 파괴 대신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상. 생각보다 괜찮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아이폰이 터질 걱정은 없으니까요. 신은 한국인에게 번개를 쥐어주었지만 그들은 그 번개로 세상을 태우는 대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